2025년 산업기술보호협회가 발표한 내부 보고서 하나가 조용히 언론을 타기 시작했다. 보고서 제목은 단순했다. 최근 6개월간 산업기술 유출 사례 분석. 하지만 내용은 대한민국 산업계를 뒤흔들 충격적인 경고였다. 유출된 기술의 대부분은 반도체 분야였고 그중 78%가 해당됐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 기술 유출 사례 중 절반 이상이 중국계 기업과의 연관성을 의심받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예를 들어보자. 삼성전자 파운드리 부서에 재직하던 한 연구원은 퇴사 2달 후 중국 저장성에 있는 팹리스 회사로 이직했다. 문제는 이 직원이 퇴사 직전 사내에서 무단으로 공정 설계 문서를 복사했고 USB로 이를 외부에 저장해 출국한 것이 확인되며 체포되었다는 점이다. 이보다 더 충격적인 건 그와 접촉한 브로커가 단순한 채용업체가 아닌 중국 공안부 소속이던 인물이 민간으로 위장해 활동한 정보기관 인사였다는 것이다. 단순한 산업기술 유출이 아니다. 중국은 국가 차원에서 대한민국 반도체 기술을 흡수하고 있다. 이른바 화웨이 2.0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미국의 제재 이후 화웨이는 자체 칩 개발과 반도체 자립을 선언했다. 하지만 실제 기술력의 한계를 넘기 위해선 외부의 도움이 절실하다. 중국이 주목한 대상이 바로 한국이다. 삼성과 하이닉스, 그리고 그 안에서 일했던 수천 명의 기술 인력. 실제로 최근 몇 년 사이 중국 반도체 스타트업과 국영기업들이 한국 엔지니어들을 직접 타겟으로 삼아 서울과 경기 지역에서 은밀하게 스카우트 활동을 벌여온 정황이 포착되었다. 이직 제한은 파격적이다. 연봉은 기존의 3배, 가족 동반 정착 비용, 자녀 교육비까지 포함된 패키지 조건이 따라붙는다. 이미 수십 명의 중견 기술자들이 이 조건에 응했고 그 결과 중국의 특정 기업에서 삼성의 미세 공정과 유사한 구조의 칩 설계가 등장했다. 중국 정부는 겉으로는 부인하지만 내부에선 명확한 전략으로 움직이고 있다. 기술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돈으로 살 수 없다면 인재를 통째로 데려오겠다는 것이다. 반면 한국 정부는 어떤가? 산업기술보호법은 존재하지만 실제 적발이나 처벌은 대부분 솜방망이 수준에 그친다. 기술 유출을 방조하고 있는 것과 다름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 큰 문제는 기술이 유출된 이후에도 피해 기업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대외 신뢰도 하락을 우려해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사례가 많고 정부 역시 외교 마찰을 피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이제 한국 반도체 기술은 스스로의 허술함과 중국의 집요함 사이에 갇혀 있다. 기술은 우리가 개발하고 그 기술의 열매는 중국이 따간다. 이 구조가 계속된다면 삼성과 하이닉스는 머지않아 중국산 반도체의 뒤를 쫓는 입장이 될 수도 있다. 이건 기술의 문제가 아니다. 대한민국의 생존이 걸린 문제다. 중국이 화웨이를 버릴 리는 없다. 미국의 압박 속에서 휘청거렸던 화웨이는 이제 다시 일어섰고 더 강한 모습으로 돌아왔다. 그 복귀의 핵심에는 반도체가 있다. 중국은 지금 반도체 자립을 국가명운으로 선언했다. 이른바 반도체 굴기. 그 중에서도 베이징이 추진하는 화웨이 2.0 프로젝트는 단순히 한 기업의 부활이 아니라 중국 전체의 기술 독립 선언에 가깝다. 문제는 이 전략의 가장 중요한 타깃이 대한민국이라는 점이다. 화웨이는 과거 스마트폰 시장에서 애플과 삼성을 위협할 정도의 성장세를 보였지만 2020년 미국의 제재로 핵심 칩을 조달하지 못하며 무너졌다. 이후 중국 정부는 수천억 위안의 국책자금을 쏟아부으며 반도체 독립 계획에 착수했고 지금 그 결과물이 나타나고 있다. 2024년 말 화웨이는 자국 내 파운드리 기업들과 협력해 7나노급 AP 칩 생산에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전 세계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지만 실제로 중국의 스마트폰은 다시 글로벌 시장에서 존재감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이 기술적 진보가 과연 순수한 중국 자체 개발의 성과였느냐는 질문이다. 최근 공개된 특허 데이터를 보면 화웨이와 협력하는 일부 중국 반도체 스타트업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보유한 과거의 회로 설계 패턴과 유사한 구조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 드러났다. 게다가 이 스타트업의 연구 책임자가 불과 2년 전까지 경기도 이천의 SK 하이닉스 연구소에서 근무했던 인물이라는 사실도 밝혀졌다. 이건 우연일까? 아니다. 중국은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집요하고 정교한 방식으로
대한민국의 반도체 인재들을 흡수하고 있다. 베이징은 국영 인재 영입 회사를 세우고 한국의 반도체 엔지니어들을 타깃으로 한 스카우트 작전을 펼치고 있다. 이들은 헤드헌터로 위장해 국내 커뮤니티, 링크드인, 전직자 네트워크를 통해 접근하며 계약서에는 고액 연봉 외에도 가족 동반 정착 비용, 주택 제공, 자녀 국제학교 입학 보장 같은 조건이 포함되어 있다. 실제로 2023년부터 지금까지 삼성과 하이닉스를 떠나 중국계 기업으로 이직한 엔지니어는 공식 집계만 200명이 넘는다. 비공식 경로까지 포함하면 그 수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의 이직이 합법적인 절차를 거쳤다 하더라도 문제는 그들이 가진 기술이 결국 한국이 오랜 시간 동안 축적해온 국가 핵심 자산이라는 점이다. 그 기술은 단순한 회로 구조가 아니다. 재료 배합 비율, 공정 속도, 온도 편차 조절, 장비 캘리브레이션 노하우까지 수십 년간 수천 명이 만든 축적의 결정체다. 중국은 그 기술을 돈으로 사들이고 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화웨이 2.0이라는 거대한 그림자가 있다. 화웨이는 더 이상 한 기업이 아니다. 중국이 반도체 패권을 다시 가져오려는 국가적 의지의 집약체다. 그리고 그 야망을 실현시키기 위한 발판이 바로 대한민국의 기술과 사람이다. 이제는 눈을 떠야 한다. 우리는 언제까지 기술만 제공하고 결과물은 다른 나라가 가져가는 구조를 반복할 것인가? 삼성과 하이닉스는 전 세계 반도체 시장을 주도하는 기업이다. 하지만 지금 이 두 거대한 기업은 중국이라는 거대한 벽 앞에서 점점 숨이 막혀가고 있다. 겉으로는 정상이지만 속으로는 철저히 공격당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최근 들어 반도체 관련 외국계 기업에 대한 규제를 노골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특히 한국 기업에 대한 조치는 점점 정밀해지고 있다. 첫 번째 신호는 반도체 장비 통관 지연이었다. 2024년 하반기부터 삼성과 하이닉스의 중국 공장에서 사용할 예정이던 반도체 공정 장비 수입이 상하이 세관에서 한 달 가까이 지연됐다. 표면적 이유는 서류 누락이나 환경기준 미비였지만 실제로는 중국 정부 차원의 정책적 지연이었다는 게 중론이다. 두 번째는 공급망 흔들기다. 중국은 국내 공급망을 무기화하고 있다. 한국 반도체 기업이 의존하는 일부 히토류, 포토레지스트 원료, 특정 화학 공정 소재에 대해 공급량을 줄이고 가격을 올리기 시작했다. 그 결과 삼성의 시안 공장은 몇 주 동안 생산 속도를 낮춰야 했고 하이닉스 우시 공장은 장비 유지 보수 일정을 조정하며 겨우 가동을 이어갔다. 중국은 이런 조치를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는다. 하지만 업계에선 이걸 중국식 조용한 보복이라고 부른다. 세 번째 압박은 시장 차단이다. 중국 정부는 자국 공공기관과 국영기업에 대해 삼성, 하이닉스 제품 사용을 제한하는 내부 지침을 내렸다. 이로 인해 서버용 디램과 낸드 플래시 공급이 줄어들었고 그 자리는 중국 로컬 업체들이 빠르게 채워가고 있다. 문제는 이 로컬 업체들이 기술력에서는 아직 부족하더라도 정부 보조금을 등에 업고 무섭게 성장 중이라는 점이다. 이미 일부 분야에서는 삼성과 하이닉스의 점유율을 추월한 곳도 있다. 중국이 이렇게 전방위 압박을 가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한국 기업들을 경제적으로 압박함으로써 기술과 인력을 빼오고 동시에 국내 산업 보호와 기술 내재화를 이루려는 것이다. 한국 기업 입장에서는 진퇴양난이다. 중국은 여전히 최대 시장 중 하나이고 수익의 큰 부분이 중국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삼성은 시안의 대규모 낸드 생산 라인을 보유하고 있고 하이닉스 역시 우시의 디램과 낸드 라인을 운영 중이다. 중국은 이 공장들을 압박카드로 활용하고 있다. 미국은 어떨까? 미국은 자국의 반도체 기업들을 보호하기 위해 IRA법을 통해 중국 내 투자를 제한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한국 기업들로선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무역과 기술, 안보와 이익 사이를 아슬아슬하게 줄타기 하고 있는 셈이다. 이런 상황에서 삼성과 하이닉스는 어느 쪽도 쉽게 선택할 수 없다. 중국을 포기하자니 수익이 문제고 계속 사업을 이어가자니 기술 유출과 압박이 걱정된다. 결국 이 싸움은 기술로만 이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정치, 외교, 전략이 총동원돼야 하는 하이브리드 전쟁의 한가운데에 한국 반도체가 서 있는 것이다. 그리고 상대는 중국이다.
수단을 가리지 않고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려는 매우 치밀하고 계산적인 상대다. 지금 삼성과 하이닉스는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가장 위태로운 시장 한가운데 놓여 있다. 과연 이 거대한 포위망을 어떻게 뚫고 나올 것인가? 그 질문에 답할 시간은 그리 많지 않아 보인다. 한국의 반도체 기술력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삼성전자는 세계 최초로 3나노 공정을 양산했고 하이닉스는 고대 역폭 메모리 기술에서 경쟁사를 압도하고 있다. 하지만 기술력과 별개로 한국은 지금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기술 유출 사고를 겪고 있는 나라 중 하나다. 왜일까? 문제는 바로 보안이다. 기술은 세계 최고지만 기술을 지키는 시스템은 세계 최하위 수준이라는 평가가 반복되고 있다. 가장 먼저 지적되는 것은 기업 내부의 보안 인식 부족이다. 기술 유출 사건을 보면 대부분은 외부 해킹이 아닌 내부자의 유출이다. 퇴사 전 자료를 개인 이메일로 보내거나 USB에 저장해 몰래 반출하는 방식이 주를 이룬다. 2023년 하이닉스에서 근무하던 한 직원이 회사의 신규 공정 기술을 담은 문서를 프린트해 가방에 넣고 퇴근하던 중 보안 검색대에서 적발된 사건이 있었다. 그는 단순 참고용이라며 진술했지만 수사 결과 이미 해외 업체와 이메일 접촉을 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이 사건이 특이한 건 아니다. 오히려 흔하다. 기술 자료를 사진으로 찍어 저장하거나 외부 클라우드에 백업해두는 경우도 많다. 심지어 관리자는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두 번째 문제는 기술 유출을 막기 위한 제도와 법의 한계다. 현행 산업기술보호법은 국가 핵심 기술 유출에 대해서만 엄격하게 처벌을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대부분의 기술이 국가 핵심 기술로 분류되기 어렵거나 입증 과정이 복잡하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의 낸드 설계 일부나 하이닉스의 패키징 공정 노하우는 국가 핵심 기술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실제 유출이 발생해도 피해 기업이 입증하지 않으면 처벌이 어렵고 수사기관도 기술 내용을 이해하기 힘들어 적극적인 개입이 어렵다. 세 번째는 정부의 대응 체계가 분산돼 있다는 점이다. 기술 보호 업무는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경찰청, 국가정보원 등 여러 부처가 나눠서 맡고 있다. 문제는 이들 간 협업이 원활하지 않고 사건이 터질 때마다 책임을 서로 떠넘기는 경우가 잦다는 것이다. 실제로 한 대기업에서 기술 유출 의심 사건이 발생해 경찰에 신고했지만 수사권이 없다는 이유로 국정원으로 넘기고 국정원은 민간 기업이기에 개입이 어렵다며 다시 산업부에 넘긴 사례도 있었다. 결국 사건은 흐지부지 됐고 당사자는 이미 해외로 출국한 뒤였다. 기업도 문제다. 대부분의 기업은 기술 유출이 발생해도 공식적으로 공개하거나 적극 대응하지 않는다. 이유는 하나다. 기업 이미지에 악영향이 가고 투자자 신뢰가 무너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피해 사실을 감추고 조용히 덮는 경우가 많다. 결국 유출은 반복된다. 처벌은 약하고 감시는 느리고 피해는 내부에서 발생하며 대응은 각자 도생이다. 그 사이 중국은 한국의 기술을 하나씩 흡수하고 있다. 이른바 조용한 약탈. 그리고 그것이 지금 현실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다. 우리는 이제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한다. 기술을 왜 개발하는가? 기술을 보호하지 못한다면 그 모든 성취는 결국 누구의 것이 되는가? 반도체는 단순한 상품이 아니다. 대한민국 경제, 국가 안보, 미래 산업의 기반이다. 그런 기술이 지금 보호받지 못한 채 천천히 바깥으로 빠져나가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좋은 기술이 있어도 결국 그 기술의 수확은 다른 나라가 가져가게 될 것이다. 한국 정부가 중국의 반도체 기술 침투를 처음 인지한 건 최근 일이 아니다. 이미 5년 전부터 국정원은 산업기밀 유출에 대한 내부 경고를 수차례 반복해왔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기술보호센터도 삼성과 하이닉스를 겨냥한 의심스러운 인재 유출과 스카우트 제안을 상반기 보고서에서 문제로 명시했었다. 경찰청 산업보안관은 중국계 자본과 연관된 위장연구소, 모바일 메신저를 통한 인력 유도 사례, 국내 스타트업을 사칭한 협업 제안서 등이 명백히 수상한 정황을 포함하고 있다고 수차례 보고한 바 있다.
그런데 왜 지금까지도 이 문제는 조용히 덮여 있는가? 답은 명확하다. 정부는 이 모든 사실을 알고도 의도적으로 침묵을 택했다. 가장 큰 이유는 외교적 부담이다. 한국은 반도체 원자재와 부품 공급망의 상당 부분을 아직도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 포토레지스트, 고순도 화학약품, 디스플레이 패널 일부 부품은 지금도 중국산이 없으면 생산이 어렵다. 이런 상황에서 기술 침투 문제를 정면으로 거론하는 건 중국 정부를 자극하고 경제 보복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정부 내 외교 라인의 판단이었다. 실제로 2021년 일본과의 수출 규제 갈등 당시 한국은 소재 독립을 선언했지만 여전히 중국을 완전히 대체하지 못한 상태다. 그 경험은 정부의 외교적 트라우마처럼 남아있다. 두 번째 이유는 경제적 계산이다. 삼성과 하이닉스는 중국 내 생산 기지와 고객을 다수 확보하고 있다. 그곳에서 나오는 수익은 양사의 전체 실적의 절대적 비중을 차지한다. 그런 상황에서 정부가 중국과의 외교 갈등을 자극한다면 기업들의 수익성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민간 기업의 글로벌 활동을 존중한다는 명분 아래 실질적인 개입을 피하고 있다. 세 번째는 정치적 회피다. 산업기술 유출이라는 이슈는 기술 전문성과 외교 감각, 법적 판단이 동시에 필요한 민감한 사안이다. 그렇다 보니 어느 부처도 직접 책임을 지고 나서려 하지 않는다. 산업부는 정보 수집 기능이 없다고 말하고 외교부는 국가 간 사안으로 확대되면 자칫 파장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국정원은 조사만 하고 공개는 어렵다는 입장이고 법무부와 경찰은 명확한 고발이나 피해 입증 없이는 기소나 강제 수사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내세운다. 이처럼 누구도 선제적으로 움직이지 않고 각자 손을 놓고 있는 사이 중국의 기술 침투는 현실이 되었고 한국의 핵심 기술과 인재는 조용히 외부로 빠져나가고 있다. 심지어 이런 경고를 무시한 정황도 존재한다. 2023년 한 국책연구기관이 작성한 기술 유출 리스크 보고서에서 중국 국영기업과 한국 중소협력사 간의 기술 이전 계약에 대한 문제가 지적되었지만 정부는 해당 문건을 비공개로 전원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해당 협력사가 국책 지원을 받고 있었기 때문이다. 정부가 스스로 승인했던 사업에서 기술 유출 리스크가 발생했다는 사실이 정치적으로 불편했기 때문이다. 결국 정부는 국민에게 설명하지 않았다.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다. 기술 유출은 단순한 산업 범죄가 아니다. 그것은 국가 안보이자 미래 생존의 문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정부는 경제적 이유와 외교적 두려움을 핑계 삼아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 그러나 외면한 대가는 결국 돌고 돌아 국민과 기업, 그리고 나라 전체가 치르게 된다. 우리는 지금 그 대가를 지불하는 시작점에 서 있다. 모든 사실은 드러났다. 중국은 한국의 기술을 노리고 있고 한국은 이미 수차례 그 기술을 빼앗기고 있다. 정부는 그 사실을 알면서도 움직이지 않았고 기업들은 보호받지 못한 채 스스로를 방어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이제 더 이상 피해자 코스프레만 하고 있을 시간은 없다. 스스로를 지킬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아무리 뛰어난 기술도 결국 타인의 손에 넘어간다. 한국은 지금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하나는 계속 지금처럼 조용히 당하며 기술을 개발하고 그 수확은 외국이 가져가는 구조를 반복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이제 진짜로 기술을 지킬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다. 그렇다면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이 지금부터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첫 번째, 산업기술보호법을 전면 개정해야 한다. 현재 법은 국가 핵심 기술로 분류된 일부 항목에만 강력한 처벌을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에선 이 핵심 기술 분류 자체가 너무 협소하다. 회로 설계, 공정 노하우, 장비 운용 매뉴얼 등 실제로 유출 피해가 큰 정보들이 법적 보호 대상에서 제외돼 있는 경우가 많다. 모든 반도체 관련 기술을 포함할 수 있는 포괄적이고 실질적인 보호 체계가 필요하다. 두 번째, 기술 유출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획기적으로 높여야 한다. 지금까지 적발된 대부분의 유출 사건은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로 마무리된다. 이러니 누가 기술을 두려워하겠는가? 기술 유출은 경제범죄가 아니라 국가 자산에 대한 공격이며 그에 합당한 형사적 처벌과 사회적 낙인이 따라야 한다.
세 번째, 기업 내부 보안 수준을 글로벌 기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 한국은 기술은 1등이지만 보안 체계는 삼류다. 퇴사 후에도 자료 접근이 가능하고 개인 USB 반입이 통제되지 않으며 이메일 보안조차 기업마다 제각각이다. 정부는 이 부분을 인증제와 평가로 제도화해 민간 기업이 보안을 투자로 인식하게 만들어야 한다. 네 번째, 글로벌 기술안보 동맹을 구축해야 한다. 이제는 혼자 지킬 수 없다. 미국, 유럽, 일본, 대만 등 기술 강국과의 정보 공유와 인재 보호 협약이 필요하다. 특히 인재 유출을 막기 위한 공동 협약, 해외로 빠져나간 기술을 추적하고 경고할 수 있는 국제적 공조 체계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그 시작은 정부가 더 이상 기술을 외교 문제로 회피하지 않고 국가 안보의 핵심 요소로 인식하는 것이다. 반도체는 단순한 상품이 아니다. 지금의 반도체는 한 나라의 군사력, 외교력, 경제력 전체를 결정하는 핵심 변수다. 중국이 한국 기술을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단순한 산업 경쟁 때문이 아니다. 그들은 알고 있다. 한국 반도체를 무너뜨리면 한국 경제 전체의 기반이 흔들린다는 사실을. 그만큼 우리는 취약하고 그만큼 우리는 스스로를 지켜야 한다. 기술로 세계를 앞섰다면 이제 그 기술을 지킬 전략에서도 세계를 앞서야 한다. 지금이 바로 그 선택의 시간이다. 우리는 기술을 잃고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국가의 미래를 잃고 있는 것이다.